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K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4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15년 결혼 생활을 올해 초 정리하고 딸아이 반려견과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폭력 성향과 이상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아빠의 언행을 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건 학대예요. 엄마가 이혼하고 우리끼리 살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이혼을 결심했고 이제 집이라는 게 평온한 공간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끼는 나날을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 만나는 게 싫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 아이 친구 엄마들 모임 등 시끌벅적하게 자주 만나는 걸 좋아했는데요. 이제 일하는 시간 외에 모든 시간에는 집에 있고 싶습니다. 강아지 산책, 운동, 독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기 등으로 여가 시간이 꽉 차요. 이혼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는 것도 껄끄럽고 위로받는 것도 그들이 저 때문에 우울한 것도 싫습니다. 저는 요즘의 평화로운 일상이 너무 좋은데 엄마는 제가 혼자 지내는 게 안타까우신가 봐요. 자꾸 취미를 가져라,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라, 친구들과 여행을 가라 하고 종용하십니다. 나중에 제가 혼자 될까봐 걱정된다면서요. 참고로 제 가족들은 모두 외향적인 성격입니다. 가끔 친구들과 모임은 참석하겠지만 대부분의 내 시간은 좀 혼자 놀면서 보내고 싶은데 이게 나중에 후회하게 될 일일까요? 억지로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려야만 할까요? 노년에도 혼자 놀기 잘하시면서 행복하게 지내시는 분들 없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연자님 먼저 토닥토닥 안아드리고 싶어요. 따님이 부모를 보면서 명백하게 폭력이다 라고 하는 걸 15년 견디신 건데 참 고생하셨다 싶고요. 한편으로는 용기 내서 벗어나신 걸 축하해드리고도 싶어요. 이제 겨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사람이 원래 마냥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항상 새로운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은데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마냥 나 좋은 대로만 살다가 고립노인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건데요. 일단 먼저 안심시켜 드릴게요. 당장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시면 돼요. 15년 동안 힘들게 살다가 자유롭게 살게 된 지 1년도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오늘은 비슷한 고민을 많은 분들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원래 나이 들고 싶으면 혼자가 좋아지는 게 당연하다는 걸 알아두세요. 사연자님은 이혼이라는 인생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 거잖아요. 근데 다 종류나 정도가 달라서 그렇지 비슷한 계기가 살면서 누적이 돼요. 그러면서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제일 좋다. 이런 거예요. 원래 관계의 경험치가 늘어나면 점점 타인에 대한 정보가 늘어나거든요. 사람들이 다 내 생각 같지가 않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느끼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해줘야 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데이터가 쌓여서 그걸 기반으로 생각하면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한테는 생각하는 뇌가 있고요. 무의식의 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일일이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줄 알지만 아니거든요. 사실 무의식의 영역이 비교도 안 되게 훨씬 커요. 뇌를 쓰는 일이 너무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일이라서 어느 정도 자동화시켜서 저절로 돌아가게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무의식도 에너지를 잡아먹는데 생각하는 뇌를 쓰면 정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요즘 AI 기반 산업이 확장되면서 이게 전기를 엄청나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발전소를 새로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열을 냉각수 써서 식혀야 하니까 담수 확보 문제가 거론되고 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AI라는 게 결국 사람처럼 생각하는 존재인 건데 그만큼 의도를 가진 생각이라는 게 연산을 많이 하고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친구들하고 관계를 이어나갈 때 생각하는 뇌를 덜 써요. 왜냐면 아직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요. 한쪽에서 상처를 줘도 그게 상처를 주는 일인지도 잘 모르고 상대방도 그게 상처받는 일인지도 모르고 넘어가고 이런 일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데이터가 생겨서 이제 사람을 만나면 생각의 뇌를 점점 더 많이 쓰게 돼요. 예를 들어서 10대 때는 친구가 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와 이러면 그래? 하고 생각 없이 막 놀고 왔어요. 근데 어른이 돼서 어느 날 누군가한테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누가 놀러 오라고 하면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한 번 더 하게 되죠. 뭐라도 가져가야 하는데 뭘 가져가지? 그 뭘 가져갈까에 대해서 또 생각 발전기가 돌아가요. 롤케이크 하나 제과점에서 사가요. 그러면서 집주인 친구한테 건네면서 나도 모르게 반응을 살펴요. 여기서 또 생각이 돌아가요. 롤케이크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다음엔 과일 같은 걸 살까? 어릴 땐 안 하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 발전소가 머리에서 계속 돌아가니까 한 번의 만남에 쓰게 되는 에너지가 당연히 점점 커져요. 이건 아무리 외향적인 성격이어도 에너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이 에너지를 쓰잖아요. 일을 할 때도 소수 직종 말고는 아직까지는 대부분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관계에서 에너지를 쓰니까 이제 사적인 관계에 투자할 게 안 남는 거예요. 40대 이후에 내향인이기까지 하면 1년에 한두 번 만나도 절친이죠. 이런 원리가 있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만났던 친구한테 어릴 때하고 똑같이 대하고 말하면 이제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세요. 어떻게 나 점점 사람 만나는 게 싫어져. 이게 원래 내향적인 사람이면 그래도 그 격차가 덜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도 어느 정도는 피곤했고 그 이유도 어렴풋이 알아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더 관계가 줄어드는 것도 스스로 이해를 해요. 근데 원래 외향적인 분들이 이걸 느끼면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사람 만나는 게 점점 싫어져. 나 뭔가 잘못된 건가? 내면에 뭔가가 고장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성숙해져서 그런 거고 아주 당연한 거다. 이걸 아시면 좋겠어요. 나이 들면서 점점 사람 만나는 게 편하고 점점 자주 만나고 싶고 이런 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상대방의 데이터를 의식하면서 만나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러면 상대방은 불편하니까 이 사람을 피하게 돼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은 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나이 들면서 점점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싶고 더 자주 만나고 싶고 한다는 건 혹시 내가 마음을 성숙시키는 일에 소홀했던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인 거예요.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게 점점 데이터가 많아져서 상대방을 저절로 배려하게 되는 건데 이러면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피곤하다 이런 워딩으로 인식하지 못해도 피곤한 건 피곤한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사람이 싫어지는 거하고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사람 자체도 좋고 만나면 재밌는데도 피곤하기는 한 거예요. 이걸 스스로 구분하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가, 사람 만나는 일 자체가 피곤한가, 이걸 구분하는 건 쉬워요.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 내 기분이 어떤가를 보면 돼요. 뭔가 피곤하면서도 기분이 좋고 그러면 그냥 관계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근데 만나고 돌아와서 기분이 뭔가 찜찜해. 뚜렷한 이유는 없어. 이러면 그 사람, 그 관계 자체가 싫은 거예요. 좋은 사람하고 만나고 나도 기분 나쁜 날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유를 뚜렷하게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런 부분이 안 맞는데 그게 이번에 딱 드러난 거구나. 다음부터는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과정도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 추가 과정이죠. 사연자님도 만나면 사람들한테 이혼에 관한 걸 설명해야 되고 사람들이 내가 상처받은 거 아니까 또 조심하려고 할 테고 그런 것들이 싫으신 거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성숙의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어릴 때는 경험과 데이터가 없으니까 세상이 무서워요. 그래서 누가 좋든 싫든 항상 연결돼 있어야 안심하는 경향이 더 강해요. 아예 고립 청년이 아니면 적당히 불편해도 친구들하고 붙어 있으려고 해요. 근데 어른이 되고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혼자 있는 게 얼마나 편한지 알게 되거든요. 이러면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는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혼자 있으려고 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음 상태가 당연하다는 걸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사연에서 친구들 모임에는 나가신다면서요? 그러면 아예 고립되는 것도 아닌데 혼자인 시간 홀가분하게 즐기시면서 자기 자신하고 실컷 친해져 보세요. 원래 관계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작업이 자기 자신하고 먼저 친한 거거든요. 더구나 중요한 인생 사건을 겪으셨으니까 내면적인 화해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좋고 행복하면 그게 또 얼마나 좋은 신호예요. 인생 사건 후에 오히려 혼자 못 있고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힘들게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주변에 누가 있어주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혼자인 시간을 못 견디는 게 상대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 보기에는 원래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 보인다는 걸 알아두세요. 저는 좋은 친구가 많은 것보다 나쁜 친구 하나 없는 게 더 인생에 유익하다. 이 말에 동의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가끔 친구분들 때문에 속상해 하시거나 하면 저는 그런 친구들 그냥 손절하시라고 말해요. 아무리 노인이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행동을 거침없이 하면서 막 상처를 주고 하니까. 근데 엄마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동네에서 새 친구를 많이 사귀신 거예요. 그러면서 날씨 좋을 때 매일 놀러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일단 덮어놓고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 관계도 더 가까워져서 단점이 드러나면 또 문제가 생기긴 하겠죠. 근데 일단 본능적으로 옆에서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여요. 누가 됐든 타인이 보기에는 사람이 누군가하고 어울리는 게 좋아 보이고 안심하게 되어 있어요. 사연자님도 어머니 시각이 당연하다는 걸 아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의 DNA는 개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뭉쳐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자연계에서 생존 확률이 높아서 그래요. 우리가 아마존 밀림에 아무것도 없이 뚝 떨어지면 혼자 있는 것보다는 사람이 많을수록 생존 확률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맹수가 나타나도 힘을 합쳐서 물리치거나 사냥을 같이 하거나 생존을 함께하는 공동체는 취향이나 호불호가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 성격이 별로여도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 편하고 뭉쳐 있어야 돼요. 우리 뇌는 아직 1만 년 전 인류하고 같으니까 따로 있는 개체는 무조건 위험하다. 이게 기본값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혼자 있어도 안 죽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도시 인프라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래요. 혼자 있어서 편하고 좋은 건 개인적인 경험이고 관념적인 거라서요. 원래 나밖에 몰라요. 그런 기분을 다른 사람한테 이해시키는 건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에버랜드에 있는 판다 가족에 관심 많고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아기 판다가 크고 하는 과정을 다 미디어로 지켜봤는데요. 아기였던 푸바오가 자라서 엄마한테서 독립하는 과정 보는 게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이제부터 못 보고 살아야 하나? 이유는 저도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원래 판다는 호랑이처럼 개체별로 영역을 나눠서 단독 생활하는 동물이에요. 아무리 모녀 사이라도 두 성체가 한 울타리에 있는 게 서로 고통이었던 거예요. 근데도 그 가족이 분리되는 과정이 제 마음에 안 좋더라고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로맨스 드라마를 보면 꼭 마지막 회에서는 등장인물 모두가 커플로 이어지는 걸로 끝나잖아요. 주연, 조연은 당연하고 비중이 아주 적은 등장인물들도 다 짝을 맺어줘요. 그게 작가나 감독 취향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그래야 마음 편해하기 때문인 거예요. 원래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감정은 쉽게 공감을 받는데 분리되는 감정은 공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혼자 보내는 시간에 굉장한 충족감이 있다는 게 분명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가 편한 감정은 다른 사람 공감과 지지까지는 바라지 말고 그냥 내가 알아서 즐기면 돼요. 세 번째, 자신하고 적극적으로 친해지세요. 사연자님 경우는 관계를 쉬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잘 해오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이 상태가 더 안정되면 어느 순간부터 고립감을 느끼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서서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느끼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어느 정도는 유지돼야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 지내면서 관계 디톡스를 하는 시간하고 나중에 필요를 느껴서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시간이 너무 동떨어지면 그 단차가 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중간지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게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가는 일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나 서사를 자꾸 밖으로 배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 욕구를 다른 사람 만나서 말로 하는 걸로만 풀어왔다면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할 때마다 글을 쓰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꼭 남한테 보이기 좋은 잘 쓴 글이 아니라도 내 막연한 내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글을 정기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내면이 정리되고 관계에 너무 매달리지 않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쉬워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예술 활동도 권하고 싶어요. 대충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푹 빠져서 할 수 있는 걸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재주가 없어도 여러 가지 배워보다 보면 내가 이건 좀 재능이 있네? 이런 걸 찾게 되거든요. 일단 그걸 찾았을 때 굉장히 희열이 있고요. 그 자체로 자존감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몰입의 대상을 찾으면
나 자신하고 점점 친해지게 돼요. 사연자님 어머님이 취미를 가지라고 하시는 건 아마 저하고 의도가 다를 거예요. 일단 밖으로 나가서 사람 좀 만나라 이런 의미이실 텐데요. 제가 예술활동을 시작해보시라고 하는 건 의도가 좀 달라요. 이렇게 글을 쓰고 예술활동도 하고 이러다 보면 혼자서 보내는 시간을 아주 충족해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러면 뭐가 가능해지냐면요.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도 더 쉬워져요. 혼자 있는 걸 못 견디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새로 만들거나 유지할 때 좀 피곤한 사람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났을 때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나서 상호작용을 할 때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목적까지 꽉 차서 터질 것 같은 사람, 자기 결핍을 내보이면서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래서 혼자 있어도 좋고 같이 있어도 좋고 이런 사람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야 필요한 만큼의 관계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사연자님이 노인이 되어서도 혼자 잘 노는 사람의 사례를 물으셨는데요. 일단 제가 본 케이스는 싱글인 경우에 가벼운 마음으로 어울리는 집단이 몇 개 있는 분들이 만족도 있게 잘 지내시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혼자 놀기를 정말 잘하는 분이면 친인척이 아닌 이상 제 눈에 띌 리는 없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저하고 마주칠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남보기에 좋은 연결, 이런 이유 때문에 고정적인 이성관계에 다시 의존하려고 하는 건 미리미리 경계하시면 좋겠어요. 이건 별로 좋은 케이스가 없어요. 내 자아가 정말 힘이 세졌을 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시고요. 영상 보시는 숙숙님들, 혼자 놀기 잘하면서 노년 보내시는 분들 케이스 댓글 달아서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